한 10배 정도만? 요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순자산 기준으로 120억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에 맞는 투자법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주제가 경제 위기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이 생각만 하루 종일 했어요. 네, 영상도 찾아보고 워렌 버핏 아저씨가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빅숏 있잖아요. 마이클 버리 뭐 그분이 어떻게 투자했는지도 보고 나는 이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뭘 배워야 될까? 네, 그때 상황이 어땠나? 뭐 이런 걸 다 찾아보다 보니까 한 오늘 자료 준비만 한 10시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PPT 장표 슬라이드도 한 120장 만들었거든요. 방대한 양이지만 이거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진짜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치면 저는 제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나리오거든요. 1억으로 100억 만들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분명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한테도 당연히 몇 번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중3 때 공부한 것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긴 했는데 저는 이때가 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진짜 제 전 재산, 당시에 제가 이때 25살쯤 됐는데 이때 제 전 재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정말 뒤가 없었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수능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제 전 재산을 투자한 거니까 만약에 시험을 못 보면 그냥 망치는 거예요. 네,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벼랑 끝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모험은 다시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게 됐죠. 네, 덕분에 학원도 잘 되게 됐고 제가 사업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때가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했던 때, 처음 창업을 시작한 게 2010년 10월 10일입니다. 오전 10시, 10인데 이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건 2010년이었지만 저는 1, 2년 전부터 사업을 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그때 많이 했습니다. 2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사업을 딱 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였겠어요. 저는 이때 사업을 시작하고 한 3년 정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네,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만 했습니다. 덕분에 빨리 저는 학원을 했었는데 학원이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해를 올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4년 올해. 그래서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저께부터 정말 자료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투자 시나리오를 좀 다듬어야겠다.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올해가 2024년이 저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강방천 회장님이 있으시거든요. 강방천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이 책을 읽고 물론 책도 되게 좋았는데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식을 미리 갖추고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이런 점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강방천 회장님이 이때 투자해서 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1억으로 150억을 만들었대나 뭐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서 진심으로 너무 많이 부러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2008년, 2009년부터 한 2014년까지 부동산 침체기였잖아요. 이때 부동산을 정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분들이 제 주위엔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어요. 내 인생에 나도 저런 기회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항상 꿨었거든요. 나도 그런 기회가 오면 정말 잘 준비해서 투자를 잘해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어요. 그렇게 늘 가슴속 깊이 벼르고 벼르던 그때가 저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어제 오늘 잠 못 자고 계속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투자자로 부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어떤 위기, 침체장 이런 걸 겪지 않고 자산이 퀀텀 점프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무난무난한 수익률로 물론 뭐 20년, 30년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드라마틱한 경제 위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까지 읽은 투자 서적에도 이 이야기는 늘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아주 추천을 많이 하는 코스톨라니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경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한 덕에 그렇게 큰 돈을 번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제 위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2024년, 25년에 경제 위기가 진짜 올까요? 여러분 의견 어떠세요? 2024년이나 25년이나 저는 올 가능성이 반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50대 50 정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51대 49 정도로 온다 쪽에 약간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반반이에요, 반반. 진짜 모르겠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아예 안 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별 문제 없겠죠. 경제 위기가 안 왔으니까 뭐 그냥 내가 투자해 놓은 자산들 뭐 그냥 뭐 상승하게 될 거고 기존의 내 사업들도 그냥 뭐 기존에 하던 거 그냥 열심히 계속하면 무난무난하게 자산도 증식하게 될 테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제가 사는데 큰 지장도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대비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본업에 집중하면서 그저 꾸준히 돈 잘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경제 위기가 안 오면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 이거 좀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설레고 두려움과 기대감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은 내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 내 사업이 망한다는 거,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기대감은 침체가 왔으니까 이제 나는 드디어 기회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게 좀 공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 그래서 어저께부터 이 주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시나리오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제 위기가 온다고 돈을 팍팍 벌고 막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하락장이 오기만 하면 뭐 줍줍해가지고 막 쓸어 담고 큰 돈 벌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정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로나 때 이때 갑자기 코스피 지수 반토막 난 거 아시죠? 그때 어떠세요? 큰 돈 버셨어요? 코로나 때? 인생 역전 하셨나요? 그리고 2022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금리가 막 자이언트 스텝 막 이런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인데 그런 게 막 나오면서 금리가 0%에서 5.5%까지 팍팍팍 올라왔거든요. 이때 부동산, 주식 뭐 그냥 이것저것 하는 거의 모든 자산이 한 30% 정도는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물론 코인은 한 80% 떨어졌고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줍줍 잘해서 큰 돈 버셨나요? 어떠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큰 돈 버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이걸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기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되게 좋으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은 침체장이 와도 생각보다 큰 돈 버는 거는 아주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체장이 온다고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침체장이 오는 동안 저는 항상 가장 싼 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한 80% 이상 떨어졌으니까 제 눈엔 비트코인이 제일 싸 보여서 저는 돈이 생기는 족족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한 3.3개 정도 모였고 이제는 매수하는 걸 멈추긴 했는데, 글쎄요, 뭐 한 100% 정도 벌었으니까 뭐 충분히 많이 번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과거에서 2008년 리먼 사태, 이때 큰 돈 번 사람들 알죠? 영화로도 있었잖아요. 이 빅숏 영화 보셨나요? 네,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 마이클 버리인데 무지막지한 숏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 알지만 이분이 숏을 치자마자, 이게 아래쪽을 향하는데 숏을 치자마자 막 갑자기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돈을 막 번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종이잖아요. 버블이 끼니까 한 이쯤에 숏을 쳤다고 치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본인이 봤을 땐 분명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납니다. 이제 위기가 와요. 이거 조금만 더 지나면 파산할 수 있는 극한에 달했을 때 그때 버블이 딱 터지죠. 그래서 뿡 하고 내려와가지고 빅숏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죠. 마이클 버리. 이 덕에 영화까지 됐죠. 숏을 크게 맞춰서. 이게 리먼 사태를 주제로 한 거거든요. 이거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날 있잖아요. 이 영화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위기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유아인 나오는 영화죠. 되게 재밌습니다. 꼭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가면 2번 보세요. 이 빅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우린 여기서 배워야 돼요. 이거 영화를 2번, 3번 보면서 이해가 안 가면 또 보고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재밌는데 영화 보면서 공부도 되니까 이건 되게 꿀이지 않습니까? 숏은 하락에 베팅한다는 뜻이에요. 롱은 상승에 베팅한다는 뜻이고, 올라가면 돈 버는 거고요. 숏은 떨어지면 돈 버는 거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클 버리는 숏을 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돈을 벌었죠. 하지만 숏으로 돈을 벌긴 했지만 숏으로 큰 부자가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마이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숏을 쳐서 돈을 많이 이미 벌어봤잖아요. 풋옵션이 뭐냐면 숏에 베팅하는 건데, 옵션이면 그냥 레버리지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현재 100달러야 100달러인데 요게 20달러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쳐요. 한 80%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팔 수 있는 권리, 이 풋옵션이 있으니까 100달러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이득이지 않습니까? 지금 20달러인데 1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니까 이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이런 옵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숏으로 빅숏을 쳐서 큰 돈을 벌었던 그 경험이 제 생각엔 마이클 버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2020년부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 상승하고 이러저러한 기회들 속에서 마이클 버리는 계속 숏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숏을 잘 쳐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숏이 제일 어려운 게요, 여러분. 숏은 특히 빅숏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배 레버리지라고 칠게요. 10배 레버리지다. 그러면 현재 100달러다. 100달러인데 10%가 올랐어요. 110달러 요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110달러만 돼도 이게 내 돈이 빵원이 됩니다. 청산이 나가요. 그래서 숏이 아무리 방향을 떨어지는 거를 예측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숏이 엄청 어렵습니다. 숏으로 흥한 자, 숏으로 망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숏은 한 번은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죠. 마이클 버리 같이 그냥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특별한 경우죠. 오죽하면은 영화가 됐겠어요.
이게 흔한 일이면 영화화 됩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뭐 롱에 대부분은 매수해서 돈 벌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영화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극적이잖아요. 이게 하락에 베팅해서 맞춰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그만큼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어떻게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냥 점쟁이죠. 그러니까 숏으로 버는 거는 한계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난 숏으로 벌기는 내 생각에 좀 어렵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숏 쳐서 조금 뭐 해지 수단이나 이렇게 삼을 수는 있지만 숏으로는 큰 돈을 벌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전략은 무언가? 다음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강방천 회장님도 이렇게 돈을 벌었고요. 워렌 버핏 회장님도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뭐 쭉 상승했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요때 저가에 줍줍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상향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큰 수익이 나게 되겠죠. 물론 단기에는 안 되지만 요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안전합니다. 이런 안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워렌 버핏동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제가 줍줍롱이라고 썼는데 상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사탕회사인데 마스에다가 65억 달러를 투자해서 38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몇 억 달러 하니까 좀 감이 없죠. 참고로 10억 달러 정도 되면은 요게 한 1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6조 5천억을 투자해서 3조 8천억을 마스에서 번 거죠. 골드만삭스 뭐 다 투자은행 유명한 투자은행이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5조를 투자해서 대략 한 1.7조를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것도 은행이죠. 5조 투자해서 한 1조 정도 벌었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워렌 버핏이 리먼 사태 때 투자해서 번 성적표입니다. 대략 한 따져보니까 골드만삭스도 대주주가 됐죠. 네, 지분율 2% 해가지고 5조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어마어마한 게 골드만삭스에 일단 50억 달러를 빌려주고서 1년에 5억 달러씩 받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0% 배당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만큼을 9대주주가 됐다고 써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워런트라고 하는데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까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네,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가격에 원하는 가격에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BOA라고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재보험사 뭐 이런 데랑 마스랑 뭐 이런 것들을 한 38조를 투자를 했대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38조를 투자해서 여기에 수익률이 한 40%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의 수익을 냈대요. 그럼 대략 11조 정도 번 거죠. 38조를 투자해서 11조를 벌었다고 합니다. 11조. 조 단위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억 단위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 단위 되면은 좀 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면은 대략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정도의 재산을 이때 투자 한 번으로 한 번이라고 그러긴 그렇지만 그 한 시기에 투자한 돈으로 이재용 회장의 전 재산만큼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금의 한 40% 정도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물론 11조는 대단하긴 하지만 40%? 갸우뚱하지 않아요? 40%? 아니 이렇게 엄청난 기회에 투자했는데 40%밖에 못 벌었다고? 아니 강방천 회장님은 1억으로 150억 만들었는데 이거 뭐 너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투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워렌 버핏은 40%밖에 못 벌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만큼 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으로 150억은 어떻게 벌 수 있지만
1조를 가지고 150조를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 거예요. 시드가 훨씬 작으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워렌 버핏은 작은 기업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1억쯤 사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비트코인 예를 들어 볼게요. 비트코인을 그때 당시에 한 40조면은 지금으로 봤을 때 한 100조 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을 100조 샀다. 그러면 이거 폭등하잖아요. 그쵸? 사기만 해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시드가 너무 커지면. 그래서 이 시드로, 이 어마어마한 시드로 40%의 수익률을 얻은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 회장님보다 유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좀 알아두세요. 2008년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리먼 사태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리먼이 미국에서 5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리먼이 파산을 했어요. 사실 워렌 버핏한테 좀 투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걸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얘네는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버핏이 거절했는데 거절하고 얼마 안 돼서 파산했죠. 리먼이 파산한 거는 진짜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막 대기업들 막 줄줄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였어요. 이때 뭐 AIG 생명도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구제금융 해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버핏이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는 리먼, 되게 큰 회사잖아요. 큰 은행이거든요. 여기가 망해가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되고 있다가 한 20% 떨어졌으면은 요 정도면 투자할 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버핏은 버핏이잖아요. 그쵸? 냉철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먹이가 나타났는데도 먹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더 확실한 때를 기다린 거죠.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 중요한 원칙 첫 번째,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인내가 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 버핏은 코로나 때에는 빠지자마자 바로 급등했잖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2020년 3월쯤이죠. 여기가 코로나 때 빠진 거거든요. 버핏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게 빠졌어요. 사실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빠졌냐면 9,746에서 6,600이니까 한 30%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봤을 때는 너무 귀여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은 이때도 그냥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싸질머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 뭐 너무 사실 급등해서 올랐죠. 버핏은 요럴 때마저도, 그러니까 이때 수익을 못 얻을지언정 확실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그게 버핏의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시드를 정말 꼭 필요한 확실한 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최근 뉴스인데요. 2023년 11월이잖아요. 현금 보유액이 지금 미쳤습니다. 버핏은 현금 보유액이 206조에 206조. 버크셔의 현금은 현재 206조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버핏이 투자했던 현금이 아까 38조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략 5배가 넘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을 비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버핏이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버핏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당연히 경제 위기가 오면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51%라고 반반이긴 하지만 경제 위기 쪽으로 무게를 약간 더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버핏 옹을 아주 존경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경제 위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위기를 지금 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206조 원은 버크셔에서도
역대 최대 현금 보유 중입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금 보유 비중이. 위기가 오면 투자하려고 현금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빅7 같은 경우에 지금 역대 최대거든요. 지금 뭐 거의 S&P 500도 거의 뭐 정고점을 넘길랑 말랑 하고 있죠. 네, 다우존스도 뭐 거의 뭐 근처에 가고 있고, 나스닥도 뭐 그냥 거의 정고점 근처에 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미국 주식은 너무 좋아요.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좀 활황이니까 투자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싼 게 없다. 버핏이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싼 게 없다. 싼 게 없을 때가 대부분은 경제 위기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예, 모든 게 다 비싸지고 좀 버블이 끼고 요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IT 버블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게 싼 게 없었거든요. 그때 버핏이 이런 얘기했죠. 물속에 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뭐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빠지면 누가 빨개 벗고 있는지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거죠. 싼 게 없다. 이게 또 경제 위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여기에서 또 약간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주식이 싼 게 없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또 경제 위기가 닥치면 이 돈으로 버크셔는 또 줍줍을 시전하겠죠. 근데 한번 우리 금융위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버크셔가 얻은 수익률이 40%였잖아요. 40%.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에 만약 경제 위기가 2024년이나 2025년에 경제 위기가 온다. 경제 위기가 왔다고 치면 40% 정도 수익을 얻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일생일대의 경제 위기인데 40%는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시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기회에 4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400만 원.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쉽지 않나요? 만약에 확신이 있어서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되게 큰 돈이긴 한데 1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벌면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제가 느끼기엔 인생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똑같지 않나요? 저는 뭐 아예 1도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뭐 비트코인이랑 투자 뭐 이것저것 해서 1억 5천 정도 투자해서 한 3억 정도 됐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됐지, 뭐 더 이상은 투자 그만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걸로 내가 진짜 찐 부자 됐다, 나 완전 짱이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들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십니까? 한 40%쯤 벌면?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솔직히 이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시드에 맞는 투자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버핏은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무려 투자금이 200조입니다. 200조를 이거를 뭐 어디에 넣든 뭐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변동시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 군데에 몰빵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죠. 그래서 한 개 수익이 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시드가 대략 한 1억 정도라고 칠게요. 1억보다 뭐 아래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뭐 상관없어요. 로직은 다 같으니까. 만약에 1억이다. 그럼 1억에 맞는 투자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1억에 맞는 투자법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직히 버핏이 200조 투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뭐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이대로 똑같이 따라할 순 없어요. 왜냐? 골드만삭스가 우리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줘 할 일이 없고,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버핏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뭐 재무부 장관이 뭐 버핏동 좀 도와주세요 이럴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이런 기회조차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투자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시작이죠. 1억으로 10억 만들기 2024 버전.
지금부터 투자한다 가정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억이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도 충분하고요.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 맞게 녹여내시면 됩니다. 제 말을 100%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에 맞게 잘 응용하시면 됩니다. 로직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힌트만 얻으시면 되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기에서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조급하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씀드렸죠. 이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투자 원칙 첫 번째.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에서 투자할 때 투자 원칙 첫 번째 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버리면 어떡해요? 그거는 보내줘야 돼요. 내가 잡지 못해도 다음의 기회를 또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너무 어설프게 일찍 들어가면은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굴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시드를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는 여기에서 와 기회다 하고 우르르 1억을 다 넣어버리면 요런 때가 오면 물리잖아요. 이것도 언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타이밍은 아무도 투자에 관심도 없고 시장에 공포가 팽배할 때 그때가 진짜 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 때에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찐 기회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2, 3년 있다가 결국엔 다 물렸잖아요. 그쵸? 그게 개미들의 좀 아픔이긴 한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공포가 팽배해 있을 때 바닥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은 현금 보유가 200조니까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드가 보통 한 1억 안팎이니까 분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분산 투자하면 안 돼요. 분산 투자는 좀 덜 중요한 투자를 하게 만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되게 좋습니다. 좋아? 그럼 1억이 있는데 좋아. 여기에다가 1,000만원 사봐야지. 그리고 에코프로 좋아? 여기에 또 이렇게 1,000만원을 삽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또 1,000만원을 삽니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1,000만원씩 막 넣어요. 그러면 뭔가는 오르고 뭔가는 떨어지고 결국에는 평준화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거죠. 결국에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봤자 한 2,500이라고 칠게요. 4,000이 된다고 해도 요게 한 40% 수익률 되나요? 이게 한 40% 될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올린 정도의 지수 수익 정도밖에 못 올리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산의 퀀텀 점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억으로 100억 만들기.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1억으로 100억은 제가 봤을 때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능은 하죠. 한 50년? 40년 투자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40년 투자해서 이렇게 되려고 우리 지금 투자 공부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조급하게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지 마세요. 그럼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워렌 버핏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래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서 그거를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워렌 버핏이거든요. 확실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시드가 끼케야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분산 투자할 만큼 우리가 시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분산 투자하면 안 되고요. 확실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돼요. 집중 투자를 하려면 정말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드가 작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시드가 작을 때는 집중 투자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각광받는 자산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금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물론 달러도 많이 투자를 하곤 하죠. 원화보다야 달러가 좋으니까. 원화보단 달러가 좋고 달러보단 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보통은 그렇죠. 네. 물론 뭐 달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네, 금이 더 강세를 보일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에 경제 위기 리먼 사태가 왔었잖아요. 여기가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금입니다. 금. 아니 경제 위기가 오면 금에 투자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금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급락을 겪었죠. 6개월 동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미친 듯한 상승을 했어요. 제가 숫자를 적어 드릴게요.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금값도 단기에는 급락합니다. 단기에 그러니까 뭐 경제 위기가 오자마자 갑자기 금이 폭등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일단은 단기에 하락을 해요. 아까 그 지수에서 봤던 게 100이었던 게 65까지 이게 떨어졌어요. 한 35%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때 매수하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매수는 요럴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네, 요쯤에 터졌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와중에 터졌어요. 금리 인하할 때 초반에는 계속 버블이 꼈거든요. 금리가 인하하고 집값은 막 계속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버블이 점점 더 많이 꼈습니다. 그러다가 요쯤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갑자기 거의 0% 가깝게 금리를 완전 많이 낮췄죠. 여러분 이게 QE라고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네, 버냉키가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진짜 거의 뭐 무한히 찍어내는 거예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도 망하지 않게 돈으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파산도 없으니까. 금리를 낮추고 돈을 계속 풀면서 화폐 가치는 그럼 떨어지고 금값이 큰 폭으로 오르게 되죠. 이때 버냉키의 극약 처방. 네, 이게 양적 완화입니다. QE라고 하거든요. QE, 그러니까 양을 불린다는 얘기예요.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한다. 돈을 막 찍어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근데 이게 먹혔어요.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살아났죠. 그 다음에 금값의 추이인데 여기 65까지 아까 떨어졌잖아요. 어디까지 올랐냐면 뭐 한 3년 만에 한 65에서 한 183까지 요 정도 올랐어요. 그냥 대략 산술적으로 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이 181%입니다.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죠? 아까 워렌 버핏이 40% 수익이었는데 그것보다 3년 동안 181%면 월등히 좋죠. 네, 요 정도만 해도 만족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먼 사태 때 이랬으면 코로나 때도 우리 돈 푼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는 어땠나? 요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금이거든요. 금. 2020년 3월쯤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네, 코로나 급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네, 불과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됐죠.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리먼 사태 때에는 100이었던 게 65까지 떨어진 다음에 183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위기 때도 급락한 후에 오르긴 올랐어요. 159였던 게 136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159에서 136으로 좀 떨어지고 그 다음 194, 한 50% 정도 올랐네요. 50%.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빡 오는 게 없잖아요. 어떠세요? 임팩트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요때는 리먼 사태 때는 그래도 뭐 거의 2루타 정도 2배가 올라가지고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았는데 2008년도 리먼 사태보다 코로나 때에는 금의 변동성 자체가 훨씬 작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엄청난 녀석이 나타나죠. 경제 위기가 터지면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보통은 디지털 골드라고 많이 하잖아요. 금하고 좀 비슷한 횡보를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10K, 10,000달러 정도 하던 게 한 3,800달러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20년 3월이잖아요. 요때 여기 보시면은 한 10,000달러 정도 했거든요. 10,000달러에서 3,800달러로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 60%, 엄청나죠. 이렇게 급락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08년에 돈 푼 거, 이게 M2 통화가 전년 대비 얼마큼 증가했나, 증가율이에요. 통화가 얼마큼 증가했나를 알려주는 건데, 아까 뭐 헬리콥터에서 돈 뿌렸다, QE, 양적 완화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2008년에 요만큼 뿌렸어요. 상당히 많이 뿌렸죠. 일단 2차 양적 완화 때 또 이만큼 뿌렸어요. 엄청나게 뿌렸죠.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왕창 뿌렸습니다. 요렇게 뿌린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코로나 때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뿌렸어요. 네, 비교나 됩니까? 요게 리먼 사태 때, 요게 코로나 때 비교되죠. 네, 무려 한 25%가 넘어가요. 요때는 끼케 한 10% 정도, 2배 반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풀어댄 거예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전년 대비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풀린 게 100이었다고 치면은 1년 만에 125가 된 거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푼 게 느껴지죠. 요때는 100이었던 게 110이 된 거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한 돈을 막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지만 금값은 그만큼밖에 안 움직인 거고, 비트코인은 일단 마이너스 60% 한번 찍었죠. 요때 그랬다가 이렇게 돈을 팍팍팍 푸니까 어떻게 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때가 2020년 3월, 요때 이렇게 떨어졌죠. 요게 뭐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네, 이거 한 마이너스 60%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미친듯이 올랐어요. 네, 얼마큼 올랐냐,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정확하게는 뭐 한 18배 될 텐데 그냥 러프하게 한 20배라고 할게요. 장난 아니죠. 네, 비트코인은 이때 코로나 때 정말 말 그대로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도 이렇게 빵이 되고, 돈을 푼 게 거의 뭐 비트코인에 거의 뭐 쏠리듯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년 8개월이었어요. 1년 8개월 만에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예전에 리먼 사태 때 금이 한 181% 올랐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에는 한번 하락한 다음에 거의 뭐 이거 10배죠? 18,00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배 정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금하고는 넘사벽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올해나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경제 위기 오면 급락하는 거 다 보셨죠? 모든 자산이 일단은 다 빠집니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친 듯한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급락을 한 여기쯤에서 분할 매수를 과감하게 하면은 요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어요. 솔직히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요즘에 너무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못 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금이 좀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못 사겠더라고요. 저는 여기쯤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막 오르길래 좀 팔았어요. 요때 한 3개 모았다가 요때 좀 팔았는데 근데 막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요때 한 25K쯤 됐을 때 여기에서 한 2개 정도 더 샀어요. 그러니까 3개 샀다가 2개 팔았고 하나 됐다가 요때 2개 더 사가지고 다시 3개가 돼서 지금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한 3.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고 나니까 진짜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사겠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 힘든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가진 시드를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사는 건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뭐 괜찮을 수도 있죠. 뭐 저는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물론 뭐 현물 ETF 이슈도 있고 뭐 반감기도 있고 뭐 금리 인하도 있고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지금 막 과감하게 매수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냥 소액으로 분할 매수 정도,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할 거다 하면 뭐 한 10만원씩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1억이 있는데 막 1000만원씩 분할 매수해서 사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요 타이밍에 이렇게 막 과감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전고점을 다 돌파했는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는 언제 20%가 하락해도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인데 갑자기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이상하십니까? 그냥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냥 저는 여기 언저리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사는 거는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큰 힘을 들여서 큰 돈 들여서 요때 사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좀 도박이지 않을까. 반반이면 안 사는 게 맞지 않나요? 투자는. 저도 25,000달러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30,000달러 넘고 나서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은 못 사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매수할 계획도 없고 매도할 계획도 없습니다. 단 비트코인은 사고 싶지만 비싸서 살 수 없는 분들에게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경제위기가 온다면 제 생각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수하면은 이거는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때 뭐 분할해가지고 뭐 한 1억을 사면 이때는 한 18배 올랐지만 18배까지는 솔직히 좀 욕심이니까 한 10배 정도만 요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위기가 안 오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경제위기가 온다면이었잖아요. 처음 주제가. 경제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 고민을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계속했는데 그 무엇을 사는 것보다 제 생각엔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수익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트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트는 일단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이 오를지 어떤 녀석이 없어질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배 정도 오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까 보니까 뭐 40%만 올라도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사람들 많았는데 10배 오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아요? 더 많이 욕심내다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나마 좀 암호화폐 중에 안전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냐? 금은 금에 투자해도 되긴 되는데요. 금은 변동성이 작습니다. 아까 보셨죠? 리먼 사태 때 181% 올랐으니까 그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를 봐도 정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100%도 안 올랐거든요. 금이 물론 해지 수단이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변동성을 가져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을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금융위기가 오면, 경제위기가 오면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겠죠. 달러를 막 찍어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는 변동성 가장 큰 녀석을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그동안 비축해둔 현금으로 분할 매수를 막 할 거예요. 떨어질 때도 사고 오를 때도 사고 그냥 이때 시드의 대부분을 여기에다가 쓸 생각입니다. 제 시드가 만약에 1억이라고 치면 1억을 요때 뭐 한두 달에 걸쳐서면 좀 그런가? 어찌됐든 급하게 사면 안 되니까 적당히 분할을 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 보유할 거예요. 충분히 만족스러울 때까지 좀 장기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억이 한 10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저는 갖고 있어요. 네, 이게 1단계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한다. 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대신에 큰 폭의 하락 후에 사야 됩니다.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지금 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렇게 또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이 오면 경제 위기가 오면 떨어지면서부터는 분할 매수를 좀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근데 분할 매수가 일주일 안에 다 사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최소한 한 두세 달에
가급적이면 뭐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 사지 말고 그냥 25 분할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살 거다 그러면 뭐 100번에 나눠서 100만원씩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틀에 100만원씩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6개월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대한 분할해서 사면 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 25분할, 요건 100분할이죠. 요 정도 해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한 다음에는 2년 정도?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장기 보유하면은 코로나 때에는 뭐 1년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뭐 20배가 올랐는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올해 3번 정도 낮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고 치면 천천히 낮추다가 경제 위기가 터지면 급격하게 낮추거든요. 천천히 낮출 계획이었는데 경제 위기가 터지면 갑자기 빵 퍼센트로 확 내려가요. 네, 물론 이 시점에 비트코인도 확 떨어집니다. 이때가 진짜 매수 찬스라고 생각해요. 이때 매수 찬스를 지나고 나면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잡고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해보시고 진짜 이렇게 할지 말지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일단 중요한 게 현금 보유예요. 현금 보유. 경제 위기가 왔는데 내가 가진 시드가 하나도 없다. 시드가 뭐 100만원이다. 이러면 솔직히 너무 아쉽죠. 네,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경제 위기에 변동성 큰 거를 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 시드가 없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좀 시드 확보하는데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현금 확보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버크셔도 보셨잖아요. 205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게 진짜 위기에 대비한다는 생각 없으면 이렇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모은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현금을 모아 가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위기가 온다 그럼 비트코인을 잘 투자하면 1억이 10억이 실제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가의 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윤재성 CIO이신데 이분의 인사이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잠깐 책 보여드리면 네, 뭐 이 책 내돈내산입니다. 뭐 이렇게 리뷰 쓴다 공짜로 받은 책 아니에요. 그렇게 책 잘 안 받고 제가 직접 읽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재성 CIO가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쇼 치지 마라. 그리고 레버리지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좀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레버리지도 쓸 수 있고요. 숏도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레버리지 쓰거나 숏 치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숏 치지 않고 레버리지 안 쓰고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담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욕심 부려서 레버리지 막 3배 썼다가 30% 더 떨어지면 그냥 빵원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럼 1억 날리는 겁니다. 그냥 끝이에요. 숏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숏 치지 말고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월가의 투자에서 윤재성 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도 100% 공감합니다. 숏 치지 마시고요. 네,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물론 뭐 이럴 순 있어요. 뭐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뭐 이거는 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추천하진 않는데 그냥 뭐 대출 금리가 뭐 한 3%에서 4% 정도 된다. 요 정도로 뭐 한 2-3천만 원 정도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 정도는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영끌 한 다음에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레버리지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쇼 치지 마시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 확보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그걸로 현물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1-2년 동안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렇게 존버라고 하죠. 그냥 특별히 현금 급한 거 아니면 좀 갖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네, 떨어지면은 뭐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존버 하다가 충분히 원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1억어치 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5억이 됐다. 그러면 네,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또 다 팔진 마시고
요쯤 되면은 뭐 한 5개 정도 샀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5개 샀다고 치면은 2-3개쯤은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돈 급한 거 아니면 그냥 좀 장기 보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옹달님이 오늘 고래동 공부 톡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엔 비트코인 딱 한 개만 있으면 노후 대비 끝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0년 후잖아요. 반감기가 한 7번 지나고 나서니까,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30년 후에는 한 60억 아니면 뭐 100억 뭐 요 정도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정도면 노후 대비는 좀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팔진 마시고 그냥 한 개 정도는 보험 삼아서 남겨두면 어떨까, 싸게 샀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위기가 실제로 온다고 치면 비트코인만 이렇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쵸? 부동산 시장은 완전 처참할 거예요. 네, 최근에 태형건설도 부도났죠. 워크아웃이 부도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못 갚아 한 게 워크아웃이거든요. 건설사 순위 16인데 태형건설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업 대출이 되게 좀 심각해요. 뭐 PF 문제 뭐 많이 들어는 보셨죠. 진짜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발휘될지 뭐 어디 발휘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그래서 올 가능성이 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다 하는데 안 오네. 그래도 대비는 해놔야죠. 물론 올해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3년 후에 올 수도 있고 4년 후에 올 수도 있겠지만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오는 거랑 아예 안 올 거다에 베팅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올 거다에 베팅하면 위기가 오면 아무 대처를 못 하잖아요.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를 준비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현금 모으고 시나리오 만들면서 위기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옛날에 어떻게 됐나, 또 제가 열심히 또 과거 뉴스를 뒤졌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좀 있었어요. 네, 미분양 많이 들어보셨죠? 미분양은 좀 지방에 별로 안 좋은 데만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물량이 남아있는 대단지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니까 좋은 데들도 미분양이 낮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실만한 미분양 단지를 2개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 처음 듣죠?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 여기가 그 유명한 마레프예요. 처음엔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였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로. 여기가 마레프입니다. 여러분, 마레프는요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여기가 분양됐는데 이때까지도 미분양이었어요, 마레프가. 그리고 왕십리에 텐지일 아시죠? 네, 여기도 대표적인 미분양 단지죠. 이렇게 성동구, 마포구, 마용성 뭐 너무 좋은 데잖아요. 이런 데들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왕십리 뉴타운 2구역 텐지일. 텐지일도 뭐 이렇게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만든, 그렇게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 이게 마레프입니다. 마레프도 진짜 위치 너무너무 좋죠. 마레프 모르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발코니 무료 확장도 해주고 이러저러한 혜택도 주고 했는데 미분양 해소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레프. 진짜 마포의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아닐까 합니다. 한 4,000세대 가까이 되죠. 3,885세대. 이때 분양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때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미분양 났을 거 아니에요. 이때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시죠. 34평형, 이게 84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국민주택평형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7억 4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마레프가 지금 7억 4천만 원에 분양한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었어요. 참고로 2023년에 분양했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얘가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84A가 16억이에요. 16억. 2배가 넘죠. 장난 아니죠. 네,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에 분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기 되게 많게 완판됐죠.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쵸?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이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 분명히
어딘가는 되게 비싸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16억이고 물량이 좀 적어서 그랬지. 얘가 만약에 18억에 분양했다. 그러면 아마 미분양 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이 분상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비싸게 분양할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비싸게 분양하면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침체됐는데 분양가는 비싸고 건축비는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점점 올라가고 이러면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분양이 어느 정도였냐 한번 볼게요. 처참합니다. 이거 마레프거든요. 59A 미분양이죠. 1순위 미분양되고 2순위에 2.25 대 1이면 일단 1순위에서 미분양 나잖아요. 미달 나면은 미계약분이 넘칩니다. 미분양 났어요. 그냥 뭐 다 미분양이죠. 그냥 쭉 미분양, 그냥 다 올 미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4도 한번 보시면 84 이상이거든요. 당해에서 뭐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 거의 들어온 게 없죠. 아마 이것도 미계약분 나와서 미분양 났을 거예요. 여기 원래 다 미분양이고 그냥 완전 미분양이죠. 이렇게 심한지 몰랐죠. 이게 미달된 개수거든요. 보시면 84B가 일단 20개 미분양이고 61개 미분양, 23개 미분양, 37개, 136개 어마어마하네. 136개 미분양 장난 아니죠. 143개 중에 136개 미분양이니까 여기 당첨돼도 아마 계약을 안 할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다 올 미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렇게 위치가 괜찮은 마레프도 이렇게 완전 미분양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 앞으로 분양될 단지들이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분양가에 경제 위기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청약을 아무도 안 하죠. 미분양이 저는 이게 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경제 위기가 오면 안 오면 뭐 미분양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경제 위기가 오면 미분양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정확한 시점에 좋은 상품에 투자할 수만 있다고 치면 레버리지가 최고의 무기가 되죠. 왜냐하면 한 배로 투자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 수익률을 거둔다. 그러면 10배 레버리지를 쓰면은 1000% 수익률이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마법 같은 일인데 분양권이 이렇게 투자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분양권 투자.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의 꽃이 분양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분양권 시장이 다소 애매하지만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부동산에 침체장이 오면 저는 분양권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가 안 오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서울 아파트 투자하는데 최고의 레버리지 투자가 저는 분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가 84평형이 16억에 분양했잖아요. 근데 공사비가 계속 올라서 만약에 59제곱미터를 15억에 분양한다. 강남이 아닙니다. 마포나 뭐 이렇게 노량진이나 동작구나 이런 데가 5구 타입을 15억에 분양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미분양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5억에 분양을 한다고 치면 계약금 10%면 보통 계약은 가능하니까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비트코인 투자 잘해서 1억으로 10억 만들었잖아요. 이 중에 4억은 냅두고 6억을 찾습니다. 6억은 현금화하죠. 그러면 요런 거를 한 4개까지 투자할 수 있겠죠. 1억 5천 주고 일단 하나를 삽니다. 동시에 4개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뭐 2개월, 3개월 정도 시간차를 두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자세한 로직은 제가 청약 강의 하잖아요. 청약 생기초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면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잠깐 광고했어요. 만약에 이건 소설입니다만 15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2배가 됐다고 칠게요.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 마레프도 됐잖아요. 시간은 물론 좀 걸리긴 하지만 마레프도 아까 보셨지만 7.4억에 분양을 했지만 거의 한 16억 되지 않나요? 요즘에도 2배가 넘었잖아요. 그쵸? 2배로 오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배가 됐어요. 그러면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15억 주고 샀다.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1.5억. 왜냐? 계약금 10%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물론 프리미엄이 무피라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마피일 수도 있고 뭐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도 있고 무피일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현 시점에선. 이렇게 샀다고 치고서 만약에 2배가 됐다. 15억 하던 게 30억이 됐다. 마레프도 그렇게 됐으니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번 돈이 얼마냐? 세 전으로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6억을 찾아서 4채를 투자하자 그랬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만약에 4채를 투자했다. 그러면 세 전으로 얼마를 번 거죠, 우리? 60억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1억이 비트코인으로 10억 되고 4억은 거기에 남겨놨어요. 네, 노후 대비해야 되니까 6억만 꺼내서 그걸로 분양권 4개를 투자해서 이게 다 2배가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한 7, 8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한 60억 정도 네, 수익이 생깁니다. 우리 출발은 1억이었어요. 4개의 분양권을 투자했다면 세 전으로 60억 수익. 그럼 세금도 있지 않냐? 당연히 있죠. 세금 내야죠. 세금을 모두 냈다 가정을 하면은 대략 한 30억 정도, 30억이 조금 넘을 텐데 대략 30억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을 투자해서 대략 한 짧게는 뭐 6, 7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려서 현재까지 한 3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맘때쯤에 좀 수익을 좀 얻었으니까 30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는 약간의 비약이 있어요. 네, 그건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30억이 생겼으면 이걸로 이제 빌딩을 투자하는 거죠. 빌딩 투자의 가장 엄청난 예죠. 늘 언론에서 나오는 예죠.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빌딩인데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 공시지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에요. 이거 경매로 샀어요. 경매로 사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98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때 당시에 1999년입니다. 이때도 금융위기 뭐 그럴 때죠. 97년 조금 지났으니까 외환위기 때 요럴 때 투자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정가가 51억이었어요. 이때 5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 한번 유찰되고 41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상업용 건물은 옛날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못해도 감정가가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60에서 70% 정도는 대출이 사실 나오는데 그냥 반만 썼다고 칠게요. 한 20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뭐 대출로 충당하면 되니까 20억 정도 들여서 한 50억 정도 되는 빌딩을 매수하면 됩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경매로 사도 좋고 금매로 사도 좋습니다. 그거는 뭐 싸게 사는 게 의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래 감정가가 100억 정도 잡혀있는 빌딩을 한 60억 정도에 매수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한 40% 정도 하락한 거니까. 요 100억은 가장 비쌀 때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2022년 요때 빌딩 가격이 되게 비쌌잖아요. 요때 기준으로 해서 요때 막 수익률이 1.8%, 강남 같은 경우에 1.5%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월 임대료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온다. 곱하기 12 하면은 연간 임대료가 1억이잖아요. 1년에 1억이 임대료가 나오는 빌딩이 50억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비쌌죠. 근데 그때쯤 되면 요런 것들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익률이 터무니없거든요. 임대료는 그렇게 빨리빨리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수익률이 1.8% 정도 수준이었던 게 한 4% 수준까지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의 금매나 경매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60억에 산다고 치면 우리 아까 30억 만들었잖아요. 세금 다 내고 분양권 4개 투자해가지고 30억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출 껴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사면 됩니다. 대출은 한 50%만 받은 거죠. 근데 이게 원래 100억짜리 빌딩이니까 대출 30억 받는 게 요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가격을 우리가 싸게 산 거니까 내 돈 30억에 대출 30억 이렇게 해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100억짜리 빌딩은 200억 이상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00억짜리가 60억에 우리가 매수했죠. 그럼 정고점은 넘길 테니까 대략 150억에서 200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좀 보수적으로 150억이라고 칠게요. 네, 한 50% 상승한 거니까 뭐 한 5년 정도의 50% 상승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리겠죠. 그럼 15년에서 20년 후에는 우리는 여기에 대출이 30억 껴 있습니다. 그럼 순자산 기준으로 120억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시드가 얼마였나요? 우리 출발 얼마에서 했죠? 시드? 올해부터 투자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1억으로 출발했잖아요. 그쵸? 우리도 충분히 1억으로 120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강방천 회장님은 150억 만들었지만 그래도 뭐 그분 워낙 고수시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나리오대로만 잘 되면 12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뭐 훨씬 작을 수도 있고 훨씬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좀 까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돈을 하나도 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투자만 하고 아무것도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우리가 뭐 사업소득도 있고 뭐 근로소득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계속 추가한다면 시드를 계속 불려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은 경제 위기가 온다 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가 안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 솔직히 엄청나게 퀀텀 점프하긴 힘들어요. 좀 기간에 좀 기대하죠. 장기간 시간에 투자를 하면 그것도 큰 돈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어찌됐든 일부의 자산은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하지만 일단은 경제 위기를 생각하면서 좀 현금을 모으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에 내 돈, 내 전 재산이 다 물려 있어.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기도만 할 수 있죠. 빨리 오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오르면 글쎄요. 그걸로 인생이 크게 바뀔 만큼 많이 오를까요?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빌딩 상승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뭐 짧게는 10년에서 15년. 언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넉넉 잡아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이 예전보다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나고 있거든요. 정보화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 기간은 충분히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단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여유롭게 세우는 게 좋으니까 요 정도 계획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저는 시드가 10억인데요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시드 1억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한 2억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할 것 같고 한 3억 정도는 예비 자금으로 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억 정도는 자산에 투자된 상태로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부동산에 좀 일부 자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냅두면 되죠. 그리고 저는 주식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럼 일부 주식 비중을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시드가 더 크면 요 정도 포트폴리오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드가 1억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억밖에 안 되면 분산할 게 있나요? 네, 1억인데 1억을 분산해서 어떻게 큰 돈을 벌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시드가 작을 때는 물론 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다 마찬가지예요. 집중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큰 부자가 되려면 3대 요소가 필요해요. 기회. 제가 말씀드린 기회는 경제 위기죠. 그리고 변동성이 커야 돼요. 아까 금보다 비트코인이 좋은 이유는 등락폭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 레버리지를 10배나 쓰게 되니까 사실 되게 위험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고자 하시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크게 자산을 불릴 수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쓰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부동산에 한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자산은 비트코인이
괜찮을 것 같고요. 경제 위기가 와야지만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 때까지 현금 모으면서 본업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몇 가지 없어요. 일단 현금 1억은 좀 보유해야 됩니다. 지금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모아서 한 3,000만 원이라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3,000만 원 정도는 모아야 앞으로 모을 돈하고 합쳐서 분양권 투자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인서울에 투자하는 분양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드가 3,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지방 분양권 할까요? 그거는 좀 제 의견하고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가 적다고 좀 후진 상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시드를 어떻게든 더 모아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1억이면 좋고, 못해도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한 3,000만 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시드가 하나도 없는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3,000만 원을 받는다, 이건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한 투자니까 그럴 때 신용대출을 꺼냈어야 되기 때문에 출발부터 꺼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놔두고, 이건 쓰지 않은 채 현금 순수하게 3,000만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세요. 만약에 뭐 한 5,000만 원 정도 있으시면 열심히 모으셔서 1억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언제까지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올해나 내년쯤에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2년 후가 될 수 있어요. 2026년일 수도 있는데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인지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은지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안목을 키워야죠. 안목은 어떻게 키우냐? 당연히 공부해야죠. 공부를 하지 않고 안목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공부했고,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고, 여러분들도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큰 돈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경제 위기가 안 오면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 삶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래,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면서 공부하고 돈 버는데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뭐 공부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저희랑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고래동 공부에서 저는 빌딩 강의하고, 옹달 대표님은 대체로 비트코인 이야기 많이 하시고, 사업에 관련돼서 고명한 작가님이 말씀하시고, 독서하는 법도 비 대표님이 알려주실 거고, 천백만 작가님께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다 알려주시니까 이게 다 해서 49,000원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저렴한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하기엔 없는 것 같아요. 분양권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데, 그 관련해서는 제가 청약 강의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성정길 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 청약생기초 2기 있잖아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수업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뭐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청약 강의 10만원이고 이 고래동 공부 49,000원이면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이 준비한 거 여러분께 다 쏟아냈는데, 이 야밤에 많이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